안녕하세요. 윤성현 노무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완연한 봄이 되었는데 일교차가 좀 커졌어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면서 잘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전문가 과정을 수료했던 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해서 간단하게 10분짜리 정도의 강의를 제공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단으로 또 위촉이 되어가지고 2023년에는 그렇게 활동을 또 활발하게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보통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재미가 없다 이런 평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서 좀 강의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맛보기 강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한 10분 정도 가량의 맛보기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사실은 법정 의무교육은 1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맛보기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 이런 방식으로 전 앞으로 강의를 할 거고, 근데 사실은 사업장 특성이나 뭐 교육 대상자에 따라서 방향성과 조금씩 약간의 주제는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강의안은 이렇게 무단 도용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 자, 시작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맡게 된 윤성현 노무사라고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의 오늘 강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 말이 왜 붙었을까요? 자, 이거는 지금 저의 강의 주제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임직원분들이 다 참여해 주셨는데, 자, 이렇게 강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회사의 규정을 제가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규정을 한번 살펴보고, 그럼 직장의 성희롱의 실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도출되는 성희롱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성희롱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법률과 이제 개념에서 도출되는 성희롱 성립 요건을 판단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이게 직장을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위한 우리 직장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는 이유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약속,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교육이라고 하니까 너무 딱딱히 하시고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주의 환기차 좀 퀴즈를 2가지 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용어는 초성 퀴즈인데요. 1970년대 생물학적인 성차와 사회문화적인 성차인 이것을 구별함으로써 성차별의 이념적 근거인 생물학적 결정에 도전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하게 되었어요. 자, 다들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젠더이고요. 자, 그럼 2번째 퀴즈. 좀 긴데 성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으로 다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먼저 첫 번째,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정책, 법령, 제도 이런 것들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 그리고 성차별 혹은 그 성별에 부여된 사회 문화적 간습, 그다음에 규범을 당연한 것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성차별 및 젠더 폭력에 대해서 이것을 문제나 부정으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네, 그렇죠. 성인지 감수성,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그렇다면 이 2가지를 왜 말씀을 드렸을까요? 네, 성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 이런 것들이 요즘에 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들을 잘 인식하고 또 성인지 감수성이 어느 정도 있는 조직 문화여야 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대처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더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겠죠. 저희가 우리 사업장의 규정을 살짝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5장 복무규정 5장의 성희롱 예방 관련해서 40조부터 49조까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규정들 다 알고 계셨나요? 네. 그럼 회사는 이런 규정을 왜 두고 있을까요? 네, 이것도 제 오늘 강의 목표와 연관되어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서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하는 실태조사가 있는데, 2021년에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로서는 피해자 보호 강화 조치가 강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 문화 개선 요구가 굉장히 높다고 나왔거든요.
네, 성희롱의 개념을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보통 남녀고용평등법 보통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실 거예요. 여기서 도출될 수 있는 성희롱의 성립 요건을 보시면 행위자, 그다음에 수단이 있을 거고요. 업무 관련성이 중요한데 이 매개체라고 하는 업무 관련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날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피해자는 다른 근로자, 구직자, 그다음에 비정규직, 간접고용 불문,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요. 그다음에 불특정 상대방, 다른 법률에 의해서는 고객 등 업무 관련자도 당연히 되겠죠. 그럼 결과로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그다음에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이 성희롱 성립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희롱 유형이나 인정 사례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나누는 기준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그리고 기타 성희롱을 나눠볼 수 있겠고요. 그럼 중요시 되는 게 업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럼 특히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회식은 업무 관련성이 있을까? 2차, 3차로 가는 회식, 그리고 근무 시간 이외의 만남, 퇴근길, 예를 들면 퇴근길 같은 경우는 업무 관련성이 있을까? 그 다음에 사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쟁점이 많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이제 인건위 결정 발췌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술자리 이후 발생한 또 다른 2차, 3차 회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업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정이었고요. 그리고 근무 시간 이외의 만남인 경우, 예를 들면 공식적 회식 직후 귀갓길 출근길에 발생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것도 일반적인 통근 행위 자체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 행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많이 인정이 되고 있는 추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특히 메시지를 업무 시간 외에도 주고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에서도 보시면 이제 피진정인이 출장이나 외근 등으로 부재 시에 이제 카카오톡으로 계속 보고를 해왔고 연락을 자주 해왔던 점을 바탕으로 비추어 보아서 당사자의 관계가 고용 및 업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업무 시간 이외에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경우도 다 인정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업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정말 사적으로 일이 아니었으면 만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렇다면 이제 사적인 관계 혹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인정되는 추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희롱을 판단할 때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판례가 쓰고 있는데,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판례가 사회 평균 일반인의 관점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고용 형태, 나이, 성별에 따라서 그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의 성희롱을 이렇게 왜 예방교육으로 듣고 왜 이렇게 예방을 하고 또 실제로 발생했을 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게 직장의 성희롱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보시면 개인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조직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들은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조직이 나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다, 조직 문화가 계속 이렇기 때문에 직장의 성희롱이 계속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장이탈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 조직은 계속 인력 손실을 날 테고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직 내 자율적 분쟁 해결의 필요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위해서는 조직 내 분쟁이 어떻게 잘 해결되는지, 이것을 중점으로 이제 직장의 성희롱 예방 및 사후 조치가 이제 입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피해 경험자 절반 이상이 이제 영향이 있다고 답변을 한 거 보시면 아시겠죠? 자, 좀 간단하게 또 2차 피해는, 저희가 이제 1차 피해는 당연히 많이 아실 텐데, 그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이런 경제적 피해, 그 다음에 집단 따돌림, 성희롱 신고를 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집단 따돌림, 이런 것도 모두 2차 피해로 해서 또 규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성폭력방지법에서 2차 피해가 무엇인지 좀 규정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사업장이나 다른 근로자분들도 조심하셔서 좀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방뿐만 아니라 발생을 했을 때 사업주의 책무는 무엇인지, 우리 입법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 내 자율적 분쟁 해결을 이제 하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강하게 부여하고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뿐만 아니라 예방 교육 의무,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성희롱 조사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 기간 내 피해 근로자 보호 의무가 있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확인 후 조치 의무, 그러니까 발생 신고가 들어간 후에 일단은 피해 근로자를 분리해줄 이런 보호 의무가 있고, 실질적으로 발생 그 사실을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에도 당연히 조치 의무가 따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고자, 피해 근로자 등 불리한 처우 금지가 있고, 비밀 유지 의무, 그리고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의무까지 이렇게 다 사업주 의무와 책임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판례들은 판례 1, 2, 3을 간단하게 보면 이게 판례의 경향이 변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이제 판례 경향이 최초에는 이제 회사의 불법 행위성을 인정했으나 이건 그냥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이제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 최초로 인정한 판례예요. 근데 이거는 그 사업주가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즉 이제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요것 때문에 이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것이었고, 최근에 나온 판례 중 하나는 예방 교육도 했고 다 했음에도 이것만으로는 사업주의 관리 감독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례거든요. 그래서 점차 이제 조금 사업주 관리 감독 책임을 더 이제 강력하게 보고 있는데, 이제 이 경향이 어떻게 변했냐고 하면은, 처음엔 사용자 책임을 불인정했다가 두 번째는 인정을 했는데, 그 인정 이유는 예방교육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그렇지만 마지막 최근에 나온 판례는 예방교육은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제대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사업주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차 판례 경향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사내 권리 구제 절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남녀구병법 같은 경우에 이제 사내 처리 고충 절차를 통해서 먼저 자율적 분쟁 해결을 하도록 이제 이렇게 입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먼저 신고 등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조사, 심의문 의결 조치, 이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잘 들어야 하고요. 이 모든 과정을 입법으로 이렇게 한 이유는, 그러니까 행위자에 대한 처벌,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심한 경우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겠지만, 조직 내 자율적 분쟁 해결을 통해 우리가 계속 일하는 이 직장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직장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내 권리 절차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적 해결 시스템의 예시로는 고충 상담 창구도 있을 수 있고, 노사협의회에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 우리 사업장 같은 경우는 30인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고충처리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명예고용평등 감독관, 그다음에 민간단체 고용평등 상담실, 그러니까 따로 이제 전담 창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절차들을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상담을 하고 해결을 하도록 이제 그래서 이러한 자율적 해결 시스템이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자율적 해결 이외에도 외부 기관을 통해서 권리 구제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비사법적 구제, 사법적 권리 구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권리 구제 받을 수 있는지는 아마 처음에 신고를 하시고 상담을 통해서 하면 고충 상담원이나 이런 담당하시는 분이 절차를 잘 설명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고충 상담원은 이런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 부분도 같이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해 봤는데요. 이렇게 앞에서 살펴봤듯이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조직 문화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회사를 믿고 다닐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거는 우리 한
한 개개인의 혼자만 지킨다는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임직원들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의 약속을 한번 적어보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는 우리 모두 함께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10분 내외 가량의 간단한 맛보기 강의를 진행해 봤는데 이제 제가 스킵한 내용도 많고 사실은 이게 1시간 분량이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남의 관리 대상에 따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의 조금씩의 주제나 뭐 큰 틀은 변함이 없겠지만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감안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연도에는 아마 이런 강의나 다른 노동법 관련해서 많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